소개받은 한국교원대 서현수입니다. 이 토론 제안을 받고 조금 사실 망설여지는 지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미 최한수 교수님의 발제문에서도 핀란드 사례를 충분히 다루고 계셔서 이게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이게 좀 하나 고민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내주신 토론문들을 봤더니 정말 다 발제문 수준의 이것들을 주셨는데 5인 5색의 토론회가 되는 측면도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관점도 좀 다양하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학문적인 디시플린이랄까요? 이게 이제 다 달라서 이게 그 논의의 층이나 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포커스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정치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기본소득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제가 핀란드에서 이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는데 마침 유학을 하던 과정에 핀란드가 이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면밀하게 그 사례를 이제 팔로잉을 좀 한 게 있습니다. 주제 측면에서는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저는 이제 핀란드의 의회와 시민 민주주의 이런 걸 이제 주전공을 합니다만 좀 더 폭넓게 핀란드나 북유럽의 민주주의와 북유럽의 보편적인 복지국가 사이에 어떤 그 구조적인 연관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문제식을 갖고 계속 연구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가운데 이 기본소득 논쟁이라는 것이 북유럽에 잘 확립된 보편적인 복지국가 모델의 다음 스테이지, 다음 단계를 가리켜주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더 나아가 이것이 사회경제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의미 또는 민주주의적인 의미 측면에서는 또 어떤 함의를 가지는 건지 예컨대 근대의 어떤 산업민주주의와 어떤 그 대의민주주의 수준에서 정초화되어 있는 시민권 모델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후기 근대적인 어떤 그 사회 변동을 맞춰서 어떻게 진화해 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관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이제 계속 그런 차원에서 팔로잉 하고 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미통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언급을 계기로 이게 급격한 이제 정치 의제화되고 있는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것이 양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가 한층 심화되고 풍부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 굉장히 한국 민주주의의 고질적인 어떤 현상인 것처럼 양극화되는 가운데 토론을 더욱더요 이렇게 진영 논리화하고 심지어 이제 같은 진영 예컨대 여권 안에서도 주요 이제 대선 주자들이나 정치인들 별로 각기 다양한 이제 입장들을 내면서 조금 그 논리의 반박과 반박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 기본소득은 우리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의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당면한 어떤 정책 현안이나 제도와 이슈처럼 다루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조금 놓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토론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조금 더 차분하게 우리가 정책적이고 학술적인 논의들도 좀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아직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뭐 핀란드가 최근에 2년에 걸친 실험을 하고 그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도 굉장히 모호하게 나와 있듯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충분한 실험 그리고 연구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잡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그런 실험을 전개했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정책 실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한 것 같습니다. 핀란드가. 그리고 사실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니까 무려 8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째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 실험 이전에 주요한 기본소득 제안만 정책 제안만 13차례 이상이 있었어요. 핀란드에서 80년대 중반부터 그리고 주요 정당들이 다 비슷한 기본소득 각자만의 기본소득 정책 제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컨대 우파부터 좌파까지 녹색당까지 다 이제 유사한 기본소득 안들을 내오고 있는데 이것은 핀란드가 80년대에 북유럽의 이제 후발주자여서 복지국가 건설이 조금 늦었는데 80년대 중후반까지 복지국가를 완성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재정이 팽창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가 이제 완비되어가는 시기고 이게 누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80년대가 되면 다른 바로 옆 나라 스웨덴이나 덴마크 먼저 이제 복지국가를 이룬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에서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화라든가 정보화라든가 이런 새로운 전환기적인 변화들이 이미 이제 몰려오는 가운데 이 우리가 갓 만들어낸 이 보편적 복지국가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할까 이 고민을 벌써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모든 북유럽 국가들이 다 만들어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핀란드에서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지금 이렇게 정책 실험의 단계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게 아주 흥미로운데 그런 맥락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지난 2015년도에 집권했던 이제 유아 시필라 정부, 그 중도 우파 정부입니다. 중도 우파 중앙당이 총리가 되고 여기에 보수 국민연합당 그리고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핀란드인당 이렇게 세 개 정당이 연정을 한 가운데 기본소득 실험이 이제 그 중앙당을 중심으로 제안이 되었던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당이라는 게 참 흥미롭고 재미난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인데요. 전신이 핀란드의 농민당입니다. 우리는 농민당이라는 게 없죠. 핀란드나 북유럽은 특이하게 농민들이 정치 세력화되어서 20세기 초반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특히 핀란드에서는 이 중앙당이 이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만드는 데도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뿐더러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중도 좌파인 3인당과 함께 연합을 하거나 경쟁을 하면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함께 만들어낸 주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웨덴 복지국가다 또는 북유럽 복지국가다 그러면 3인당이나 3인주의 정치 이념만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상정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고 특히 이 중앙당이나 농민당과 같은 중도우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다.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왜 자세히 드리냐면 3인당이나 노조의 경우에는 정규적인 고용계약관계, 노동시장에서 정규적인 고용계약관계에 포함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이라든가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실직이 되었을 때도 임금과 연계된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를 이렇게 받게 하는 이런 제도가 이제 잘 발달이 돼 있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를 예컨대 한 2년 가까이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전국민 고용보험 이야기 하듯이. 그런데 핀란드나 북유럽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 농민당이 중요한 정치 세력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요구했습니다. 세계 대공황 때부터 이미. 그리고 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험 설계를 요구해요.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를 만들어 달라라든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제도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든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업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수당들을 도입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컨대 그래서 아동수당이라든가 학생수당이라든가 장애수당 뭐 이런 것들이 또 체계적으로 아주 그 디테일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앙당 중심의 보편주의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또 접근이 3인당 중심의 복지국가에 대한 접근과 함께 다이내믹을 만들어서 이 독일 모델과도 차별화되는 스칸디나비아 또는 북유럽만의 보편주의적인 복지국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단계 이 모델이 이제 잘 완성이 됐는데 이게 후기 근대적인 또는 후기 자본주의적인 단계에서의 산업구조 변동이라든가 인구구조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 형태 변화에 맞물려서 어떻게 갈 거냐를 고민하는 과정에 중앙당 자신도 이와 같은 자신들만의 사회보장 개혁안을 제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연장에서 이 기본소득 실험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뭐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 아까 개념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취지에 맞는 거냐 상당히 자유주의적 버전 아니냐 또는 시장에서의 고용률 촉진 효과에 너무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도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극복하고자 급진 좌파 정당이라든가 녹색당은 보다 레디칼한 기본소득안을 또 계속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현 정부는 3인당이 이제 일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34세의 여성 총리 산나 마린이죠, 그죠? 3인당이 있고 여기 안에 또 중앙당이 또 들어갔고 그다음에 녹색당, 좌파당도 연정 파트너로 참여해서 5개 정당 연정이 돼 있는데 녹색당과 좌파당은 모두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정당들입니다. 중앙당은 맥락은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2015년도 실험을 주도한 정당이고 그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좀 시장 친화적 버전의 기본소득안을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3인당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아이디어에는 반대하고 노조 중심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기존의 사회복지국가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와 같이 경쟁 정당들이 이구동성으로 기본소득에 관련된 여러 정책 제안들을 내놓고 유권자들을 이렇게 동원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도 이후에 3인당도 기본소득과 상당히 유사해진 어떤 보편적인 사회보장 모델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은 이제 이거를 제너럴 시큐리티 모델, 그래서 일반 사회보장 모델 이런 정도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쓰고 싶지 하지 않는데 음해소득세와 약간 유사한 형태 3단계 정도로 크게 통합하면서 기본소득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제 그런 보장안을 내놓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현 정부의 정부 프로그램에도 지금 기본소득 실험하겠다라는 방안이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유로가 또 배정이 돼 있어요. 지난번 실험이 2천만 유로였거든요. 그럼 또 그 규모의 실험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어쨌든 정부 프로그램에 잡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조금 불투명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실험 결과가 상당히 모호하게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지금 동력을 조금 잃게 하는 측면인 것 같은데, 아직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부터 계속 기본소득에 관련된 제안들을 해왔고, 지난 총선에서 많은 정당들이 유사한 정책 제안을 놓고 경쟁을 벌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사회보장 제도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계속 수요가 있을 것이어서 어떠한 형태로건 그러한 정책 대안들을 놓고 경쟁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토론해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번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어떤 맥락, 그다음에 디자인과 과정상의 특징, 그리고 그 결과, 특히 이제 고용률 지표 측면에서 문제가 됐던 고용 활성화 정책의 효과와 기본소득의 효과 사이에서의 딜레마 같은 문제, 그리고 나아가 삶의 질이나 복리, 그리고 민주주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가질 수 있는 함의, 그리고 이번 실험의 한계, 이런 것들을 두루 이제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발제 토론문으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만 하면 되겠죠. 1분 쓸 수 있습니까? 3분 쓸 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몇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핀란드 사례는 무엇보다도 정부 주도로 국민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점에서 그 개념의 이제 정밀성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동안 유토피아적인 구상 수준에 머물렀던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하나의 정책 제도적인 프로그램으로 도입되기 위한 어떤 긴 여정에서 하나의 기회의 창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특히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실험을 설계했고, 실행 과정도 대단히 신중하게 외부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고, 이것을 정부가 발의하고 국회가 심의한 뒤에 법안의 형태로 아예 만들어서 실험법을 만들어서 입법적인 뒷받침을 해줬던 이런 거는 우리 국회가 좀 유의할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회 실험을 전개할 때 반드시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 80년대 이래 정당 그리고 사회단체 연구자들이 이렇게 계속 다양한 버전의 정책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보수 연합정부 중심으로 이 실험이 제안되고 설계가 진행되면서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로부터 다소 벗어난 듯한 실험 디자인이 채택된 점, 그리고 이 실험 진행되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원리가 좀 다른 고용 활성화 모델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업 수당을 깎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처벌적인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효과를 정확히 판별하기 못하게 된 한계, 이런 부분들은 사회 실험의 난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유사한 고민을 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될 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핀란드에서의 기본소득 논쟁은 이미 높은 수준에서 구축된 보편적 복지 국가를 후기 근대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성이 있는 모델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오는 실험이었다면, 우리의 경우는 지금 복지국가 자체가 대단히 허약한 수준에서 멈추어 있는 상태,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만났을 때 이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 그리고
최근에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어가는 현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진단과 처방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전개되는 논쟁이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앞으로 2020년, 30년대에 걸맞는 한국형 복지국가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또 정치적, 사회적으로 합의해 내갈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중첩적인 과제 상황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 나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